저는 사실은 당분간은 이 당 내에서 소위 이제 반대표를 하지 않은 37명 찾아다니는 어떤 광기가 민주당을 덮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광기가 우려된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는 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어떤 단일 대우가 흔들렸다는 것, 현 지도 체제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에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단지 다른 표를 찍은 37명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전 되려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걸 상수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짤 건가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37표의 표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체제를 흔든 내부 총질자,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당은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당원들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분이 일찍 오셨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범생처럼 일찍 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지금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오늘 최대 이슈였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외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 어떤 부여된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도 혼자서 받으러 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구속영장에 의해서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렇게 균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용납할 필요는 없다. 되려 그 어떤 당과 그 대표께 부여된 사법 리스크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가 이탈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 38표 정도. 네, 뭐 정확하게 알 알 수는 수는 없겠죠. 없죠. 왜냐하면 예. 뭐 교차해서 그쪽에서 또 부결을 눌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여튼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37표 정도가 이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를 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나쁘다라고 예. 하는 기조를 바꾸어야 될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 근데 이제 물론 기자들의 분석입니다만, 이제 이 이탈표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명계 혹은 이 이탈표 쓰시는 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비명계를 자극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 결정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의 말 하나 때문에 한 결정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작년 8월에 취임한 이래로 예. 사실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심해지고, 어쩌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 검찰을 상수화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든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 국면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랫동안 숙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뭐 정성호 의원의 말 때문에 거기에 발끈해서 뭐 이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셨습니다. 도나스. 자, 도봉이 나온 스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오시면서 자, 오늘 국회 표결 결과 분석하면서 오셨죠? 그럼요. 예. 네, 자, 어떻게 그럼요. 보셨어요? 제가 이 밀리는 차 속에서 예. 이 이탈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게 도움을 줬느냐, 이로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대선에서 패배한 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겠지만 당연히 후보 본인에게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선대위원장 역할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인천 계양에 묶여가지고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뭐 경쟁률이 막 많이 쫓아오네 하면서 오히려 외부 지원을 못하고 민주당에는 지도부가 계양으로 지원을 오는 되게 우스운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로서 계속 사법 리스크만 보여줬거든요.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줬느냐 저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이고 바로 내년에 선거 총선을 뛰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부담스러울 같아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연하죠.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 이전에도 민주당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을 잘했고 경기도지사도 잘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정권교체 여론이 55%가 넘었던 선거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를 0.73% 차이로 만들어낸 건 역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지금은 뭐 그 과거에 어떤 큰 공이 있었는가와 별개로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씌어진 어떤 혐의와 당을 어떻게 분리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그 전에 도움됐던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좀 제가 반박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부분에서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때에도 정권 교체 여론은 더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그 전에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다른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본인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 여론을 이겨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사실 그 전에 치렀던 총선에서도 굉장히 그 선거를 잘 이끌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졌다라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다른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 봐서도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 계속 리스크를 가져오고 마이너스를 가져왔지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를 가져온 점이 있느냐? 민주당의 자산 얼마든지 많죠. 그 전에 뭐 우리 권지웅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자산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당 대표가 되셔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가장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은 이재명 대표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 표결 네.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당에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 지금 대표가 지금 어디 계시죠? 아마 대표실에 지금 저기 본회의가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법안이 국회에 있었으니까 계실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아마 저녁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예. 이동하셨겠죠. 근데 예. 일단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론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결을 모은 건 아니고 예. 자율 투표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대표가 뭔가를 잘못해서 불러온 리스크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정권 바뀌고 뭐 대선에서 패배한 죄라고 볼 수 있죠. 당권 바뀌고 검찰 바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던 수사가 정말로 180도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진술이 바뀐 이제 용의자 피의자들이죠. 이분들의 진술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이제 물론 뭐 여당은 비판하더라도 예. 당 대표 될 때 77.77%의 당원과 이제 우리는 국민들도 한 30% 넣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지를 한 정말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 대표고 거기에 맞춰서 당원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뭐 당원전도 만들고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도 정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 꾸준히 갔고 저도 뭐 동행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가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민생 현장을 이렇게까지 자주 간 야당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무리 검찰 리스크가 있더라도 할 일을 야당 대표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메시지 나올까요? 내일 당 대표로? 당 대표가 이제 내일은 뭐 또 이제 민생 현장을 저는 뭐 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고위원 회의가 내일은 없기 때문에요. 예.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실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민생 현장을 또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예. 또 묻겠죠. 묻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하실지는 뭐 제가 아직 모르겠고
뭐 또 예.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 부결 이후에 어떠한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를 보고 혹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종엽 비대위원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표면상으로는 계속 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아래 물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당론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당론 투표를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비슷했을 것이고요. 당론 투표를 했어도 이탈표가 충분히 많이 나왔을 네, 것이다.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오늘 밤 잠 못 주무시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어떤 변곡점이 온 거 아닙니까? 찬성이 139표였어요. 근데 오늘 참석한 게 297명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 2명이 이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1명, 그 국민의힘 1명, 그래서 297명인데 149표가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과반이죠. 그러면 찬성 139표에서 10표만 더 있었으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장동 위례 성남 FC를 한꺼번에 이제 통합 영장을 그 발부를 하려고 친 거지만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돈이 오간 거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다시 체포영장을 그 요청을 해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무소속 반대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 그래서 20표 아니었습니까? 예. 그중에서 10표가 등을 돌리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또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오히려 찬성이 많았지만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넘어갔지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통과가 돼버리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선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오늘 밤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무슨 권노갑 고문도 얘기를 했었고 유인태 그 전 사무총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 권지웅 비대위원님 추가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어쨌건 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놀란 결과긴 했는데 여튼 이제 뭐 검찰의 어떤 과도한 편파성 이런 것들은 계속 비판해 나가더라도 국민들이 이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는 법정에서 해소하고 와라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국민의힘에 비해 혹은 아니면 정의당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8월에 선거에 의해서 대표님을 뽑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 뭔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서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퇴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 구성원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를 알고서도 당대표에 출마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당원들이 뽑아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사리 당원 누군가가 아니면 당 구성원 누군가가 대표직을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건 기소가 되게 되면 당원 80조에 의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판집감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집감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체포동의안 이 반대 138표에 분노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참에 수박을 완전히 가려내자라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보도가 또 속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는 많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랑이 등에 탔을 때는 좋았죠. 이제 김재섭 내려오려고 하니까 예. 큰일 난 거가 됐잖아요. 네. 그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그 팬덤 정치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손가락 혁명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내 가장 강성한 팬덤을 구축했던 정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게 사실 이 팬덤들의 지지이긴 한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호랑이 등에 내려오는 순간 민주당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보면 벌써부터 그 가결표에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명단이 돌기 시작했고요.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뭐 출당 5만 명이 넘었고요. 말 그대로 당 자체가 너무 이재명 대표랑 척을 지면 다 내쫓자는 방식으로 아주 짠물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자초했던 일이죠. 최근에는 수박 논쟁 하지 말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막 말하자면 당 안을 이렇게 좀 침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수박론을 제일 먼저 꺼낸 게 이재명 수박론? 대표잖아요. 예. 예, 우리 안에 기득권 수박을 뭐 약간 처단하자는 식으로 대통령 후보 때는 얘기했지만은 예. 이제는 그게 이제 처치곤란이 돼버린 거죠.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사실은 당분간은 이 당 내에서 소위 이제 반대표를 하지 않은 37명 찾아다니는 어떤 광기가 민주당을 덮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광기가 우려된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는 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어떤 단일 대우가 흔들렸다는 것, 현 지도 체제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에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단지 다른 표를 찍은 37명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되려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걸 상수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짤 건가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37표의 표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체제를 흔든 내부 총질자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당은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당원들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한 근데 말씀. 이제 저 이제 김재수 위원장이 자초했다는 아까도 뭐 그 사법 리스크인데 그건 전자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신 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덤을 형성합니다. 예. 대중 정치인. 저는 어떨 때 보면 그건 큰 자산이죠. 자산이고 당 후보 때도 뭐 특정 과일 얘기를 한 전 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수박 얘기를 하신 적 수박 없다?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당 여름 경선 때입니까? 경선 때 대선 우리 후보 안에 경선 기득권 수박을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본인이 찾아보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누가 뭘 찍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열성 당원들 사이에 특히 우리 대표를 아주 지지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야 이런 분들이 하지 않았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모셔본 이제 일을 해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벌써 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어느 당원이 그 경청초 갔을 때 갑자기 정말 수박 얘기하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표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당원이 대표를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당황해서 앉을 정도로 화를 냈는데 최근에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리 내부의 차이가 아무리 있더라도 이걸 화합하고 모두 하나로 돼야지. 그렇지 아무리 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 이제 이른바 이제 지금의 여당이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크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원들이나 우리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근데 하지만 과도하면은 그 또한 또 대표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우리 권 의원 얘기했듯이 예. 뭐 당 지도부에서 이거에 뭐 부안이동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지지자들에게 저는 보내는 메시지 그 자체가. 메시지를 저기 대표께서 여러 번 냈어요. SNS도 냈었고 예. 공개적인 방송자에서 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우려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충분히 또 검토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종익 비대위원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뭐 정치는 매우 냉정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약점을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동정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그 부결을 시키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잡아가면 노무현 탄핵 때 같은 사건이 벌어질 거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무슨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 아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생각 그런 요량이었었겠죠. 하지만 이번에 투표 결과는 그 자당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설명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이분은 체포동의안 가서 그 법관 앞에 가서 얘기를 듣고 유무죄를 따져야지 왜 여기서 이러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거든요. 이게 예. 지지자들 한편에서는 열성 지지자들은 뭐 색출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겠지만 또 다른 일반적인 중도층이라든가 온건한 지지자들은 아 그렇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그 행로는 험로일 것이다. 그리고 당도 굉장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험한 살얼음판 걷는 듯한 위험한 상황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이번 표결 검찰도 이 표결 결과를 보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수사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게 뭐 없는 걸 더 캐내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는 다 조작 날조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전에도 신상 발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증거를 무리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왜 혐의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수사를 훨씬 더 보강하고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헛된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검찰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수사를 탄탄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전 높죠. 아마 그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오늘 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들을 열심히 들어봤는데 네. 상당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나는 억울하고 이것은 뭐 굉장히 사람 잡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 얘기 중에서는 성남 FC는 정진상과 그 관련자들의 대화록과 서류가 다 존재한다. 그리고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은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이 자기들에게 대가가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 광고비를 집행했다. 그리고 해당 업체들은 모두 큰 대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위례 대장동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위례와 대장동에서 특혜를 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서명한 서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에 서류가 있다. 예. 이런 얘기들까지 했고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고 또 김만배는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얘들이 받은 돈이 범죄 수익금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준 사람은 뭐냐 그러면 범죄 수익을 얻도록 해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 부분의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민수 대변인. 예, 한동훈 장관 얘기가 다 법입니까?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그냥 신주단지 모시던 얘기합니다. 배임액수 4,890 몇억 원은 대법원이 인정한 5,503억 원을 인정하지 않은 1,830억만 공익 환수했다는 그마저도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한 푼도 못했던 NCT를 비롯해가지고 예. 그 대통령 장모가 관련됐다는 양평 땅인가요? 뭐 공지구인가? 거기다 한 편도 환수 못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전 지금까지 쭉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배임이 됐던 성남 FC 건이 됐던 유일하게 지금까지 검찰이 그 수많은 검찰발 기사를 내면서 했던 게 이재명 대표 개인 의혹, 개인 비리 의혹이라고 계속 했던 게 무려 428억 원의 뇌물 약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리 당당하게 국회 와가지고 15분 동안 노웅래 의원의 5분보다 한 3배 가까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온갖 용어들을 써가면서 제1야당 대표를 모욕하고 했습니다. 그 뭐 용어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뭐 직접 출제. 이거 법무장관이 할 표현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약정 액수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방적 법무장관 검찰의 주장 가지고 너무 예단하지 말고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판하면 됩니다. 이 대표는 명확하게 무죄 혐의를 입증할 거고요.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려면 검찰이 좀 찾으십시오.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수사로서 수사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지난 주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겼는데, 자, 정순신 국수본부장 마파 찬스 논란 더 커질 것인가 이 부분. 자, 먼저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말씀 주시죠. 뭐 저희 당 이슈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잘못한 일이죠. 이거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랑 대통령실이랑 교감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통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들어본 바가 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질까요? 일단 사퇴를 했으니까 예. 뭐 논란이 더 확산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적어도 다음 어떤 인사가 오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래도 개선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후폭풍은 그래도 사퇴로서 어느 정도는 가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사실 이 사안 되게 대중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최근에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가해자의 부모의 힘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려 피해보는 상황에 대한 분노는 매우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순신 씨의 아들이 했다는 말이 보도되어 있고, 그리고 정순신 씨가 했던 일도 이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데, 이 사람을 고위직으로 올리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마가 되었으니 정치권에서는 뭐 더 다룰 이유가 없어질지 몰라도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되게 깊이 뇌리에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저는 이번 문제가 인사 검증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사 자체의 문제인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말에 KBS 보도가 되었어요. 학폭 가해자가 고위 검사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아들의 가해 행위를 비호하면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익명이었지만 그 정도 보도되면 검찰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은 어쨌든 법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비속과 관련된 어떤 사법 행위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로 돌이켜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고 제3차장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감독관이 정순신 씨였어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번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도 한 것 아닐까? 알고도 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도 아들 학폭 그거 좀 비호했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 라는 인식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고 그것은 그냥 암묵적으로 모른 채 했겠죠. 같은 검사들끼리. 왜냐하면 누가 추천한 사람인데 우리가 감히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검증의 구멍만이 아니라 인사 자체의 문제다라고 저는 봐야지 이 사안의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았을 것이다라는 말씀. 저는 합리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질문지에 관련 내용 없었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청문회 10호 질문에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 다단계 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송에 관여한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그거 추가 확인 필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이제 정직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박관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러니까 비서관이 아니죠. 아무튼 그 박관천 씨도 본인이 이제 민정 업무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다라고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다못해 예능을 출연하더라도 예.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뭐 직계 좀비속이 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사인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예능 출연하더라도요. 예능을 출연해봐서 압니다. 근데 하물며 이 정도의 국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분이 그런 질문을 받거나 그 정도의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까지 나아갔다는 거 일단 후보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거를 저는 한번 질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나 사실 정순신 본부장의 변호사나
이게 본인이 크게 리스크가 될 줄 알았으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무리를 일으킬 줄 알았으면 애초에 출마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논란 이후에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적절했습니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어쨌든 좀 다른 내용이니까 좋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었고 예.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니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논리적인 연결성 없더라도 어쨌든 후보자 잘못이 제일 큰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권중비대요. 저는 진짜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출산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면서 저출생 통계가 나오면서 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 자기가 이제 주제에서 문제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가해자를 비호하는 아빠를 고의식으로 올리는 정부가 이 일을 더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그러니까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거나 되려 그 가해자를 비호하는 간접적으로 비호하는 듯한 인사를 하면서 예. 뒤로는 저출생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게 매우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어쨌건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학폭 문제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과도한 연관을 시키는 거다라는 과도한 느낌을 연관이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정말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8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0.5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거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과 예를 들면 이번에 정순신 국수본부장인가요? 이분에 대해서 인사가 잘못된 것들을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좀 과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분명히 누차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건 잘못된 인사 검증이었고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예. 권지웅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알자마자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해서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지만 임명 자체를 취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그리고 또 이도훈 대변인도 청와대 용산 대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다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잘못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곰곰이 차곡차곡 따져보고 그런 원인 제거를 해나가서 다시는 그런 게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저는 물론 안에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같은 한민수 경우는 대변인. 28시간 만에 신속하게 사실상 해임한 거죠. 네. 사의를 받아들인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으니 그러고 바로 학교 폭력 관련된 대통령의 이렇게 지시가 강력한 지시가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예. 제가 뭐 주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얘기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가지고 이태원 참사 일어난 대로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루 만에 신속한 대응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가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로 아까 우리 권지웅 의원 얘기처럼 진짜로 좀 사전에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보는 것 중에 뭐 학폭의 잔인성이랄지 여러 가지 검사 찬스 쓴 거 저는 검사 아빠 찬스를 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근본적인 거 하나 짚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 인사 철학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2021년 1월에 출범한 조직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라는 데가.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물론 뭐 개방형이니까 불법은 아닙니다만 꼭 한동훈 장관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 동기인 검사를 경찰 최대 수사기관장에 꼭 임명해야 됐습니다. 검사 만능주의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밖에 없습니까? 인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는 검증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한 인사를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 하나죠. 장해찬 후보. 지금 웹 소설이 논란인데
소설 논란의 소설령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이버의 묘제라는 필명으로 웹 소설을 연재를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성관계로 치료를 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음을 낼 수 없는 여성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내용인데 이제 해당 가수 이름이 이제 그 현실에 가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큰 논란이죠.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논란 전당대회 마이너스 될 것인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음. 예, 이게 아이유 뭐 이렇게 김혜수 씨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정치 섹션이 아니라 연예부 섹션으로 기사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에 무관심한 그 대중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이슈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중도층, 그러니까 크게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에게도 국민의힘에게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당하고 당원권 정지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우리 방송 제목이 윤리위 당한다는 나쁜 선례 남겨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나쁜 선례였냐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그 부메랑이 남한테도 돌아온다는 얘기를 예. 그때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이준석 대표가 양두국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윤리위에 징계당하고 당원권 정지됐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장해찬 후보에게 적용하면 장해찬 후보 역시도 윤리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장해찬 후보의 이 전에 썼던 이 글들이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자충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 과연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는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리스크들이 한 번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어디까지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특정 인물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실명으로. 이것은 통매음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설령 장해찬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한 이후에도 실제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장해찬 후보가 털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털죠? 자, 권지웅 비대위요. 그러게요. 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두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해찬 이사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까지 좀 맥락을 넓혀보면 사실은 특정성을 대상화하거나 수단화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들어오면서 조금 찾아본 거네요. 2022년 초에 고민정 여성 의원에게 박살내 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깔끔하게 박살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성을 그러니까 인격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어떤 다른 발언과 좀 연결지어 봤을 때는 되게 저는 좀 위험한 발언들이고, 과거에도 그런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또 그것과 연결돼서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문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저는 뭐 이게 장해찬 씨의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준석계하고 장해찬 그 지금 후보하고 서로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막 공격을 해요. 근데 허나 후보가 총선이었으면 40~50석 날아갔다. 이건 자기 당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안 해줬으면 사실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좀 마음이 좀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꺼려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예. 당을 걸고 넘어가고 얘기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장해찬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예. 한민수 대변인도 하실까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예. 당사자가 이제 부인하고. 근데 이거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너무 실명으로 썼고 표현도 좀 과하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정말 빨리 사과하고 해당자들의 용서를 받는 게 그나마 사태를 좀 봉합하는, 좀 축소하는, 수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한판 직감 오늘은 논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